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 계산할 때 동시에 공공기여부는 초과이익에서 빼준다는 게 골자인데요. 재건축의 속도가 붙을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재건축 초과이익 관련 환수제도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창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그리고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제초환세 관심 많은 제초환세가 개편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집중 토론하기에 앞서서 매주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지금 집값 동향이 이번 주께 나왔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나왔어요? 네, 바로 오늘 나왔죠. 네. 네, 주간 단위이긴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은 이제 0.19%, 전세 가격도 동일합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0.19% 하락한 것으로 나왔고요. 좀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시도별로는 매매 가격이 세종시가 마이너스 0.44, 대전이 마이너스 0.32%, 그리고 인천, 경기, 대구, 울산, 부산 뭐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그게 특징이죠. 전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보다는 경기와 인천이 하락폭이 좀 더 크고 세종시, 대전이 좀 크다. 이게 좀 지금까지 트렌드 추세가 그렇게 나타났었고, 그래요? 네. 이런 점들은 상당 기간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도 보면 다 지금 공이 하락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세도요? 네, 마이너스 0.19%인데 시도별로 살펴보면 또 역시 세종시가 가장 전세 하락폭도 가장 높습니다. 마이너스 0.47%, 인천 마이너스 0.32%, 대구 마이너스 0.31, 대전, 경기, 광주 이런 순서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도 하락폭이 좀 확대되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종, 인천, 대구 이런 곳들이 지금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왜 정부가 지난주인가요? 그 부동산 규제 완화, 조정 대상 지역 빼주고 그런 규제 완화를 좀 했잖아요. 그래도 낙폭이 지금 하락폭이 더 커졌어요. 그렇죠. 영향이 지방 없었네요. 같은 데는 거의 다 풀었고 세종시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빼고는 다 풀었잖아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풀었는데 뭐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고 또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 또 구매 심리 이런 것들이 악화된 게 매매가 전세 가격을 다 내리게 한 이유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월세의 가속화 이런 것들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은 내리는데 월세는 좀 높아지고 있고 전세는 내리는데 월세는 좀 높아지는 그리고 이제 월세로의 그 전환 가속화는 좀 되고 있다. 이런 걸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세 내려도 세입자들의 부담은 크네요. 월세가 오르니까 뭐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MZ 세대는 주거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전세가 그나마 나은데 월세가 높아지니까 가처분 실질 소득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편안. 이창훈 교수님, 주요 골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바뀌게 됩니까? 어떻게? 글쎄요, 뭐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있었던 재건축 관련된 그 규제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재건축 부담금이었죠. 그래서 이 변화의 그런 방향성을 이제 보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은 가격 상승기가 아니라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시장 침체기로 접어들었다라는 게 이제 이런 논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침체기에도 도심의 주택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건축을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활성화할 거냐 이게 목표라서 이제 많은 부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과 기준에 대한 부분을 이제 3천만 원 이상이었던 거를 1억으로 올리고 1억 원. 그다음에 부가율에 대한 것도 이제 10%씩 이제 부가율을 높이는데 그 간격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이제 올려서 결국
최저 그 금액은 1억이 됐고, 예. 그다음에 50% 이상을 적용받는 최고 이익의 금액은 3억 8천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예. 이제 상당 부분 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이제 바뀌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부과 시점이라는 게 과거의 추진이나 혹은 그게 명확지 않으면 10년 전 시점을 잡았는데 이번에 이제 조합 설립 시점으로 바꾸겠다라는 늦추겠다라는 거죠. 그런 네. 이제 선택이 이제 제시가 돼서 사실 그 안에 이 뭐 추진위가 그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예. 그 이후에 손바뀜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는 뭐 가격 상승률도 물론 높지만 그 안에서 조합원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손바뀜이라는 것은 벌써 떠난 사람은 먼저 챙기고 가는 거고 자본 차익을 남아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챙겼을 부분까지 책임지는 부분이라서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조합 설립 시점으로 늦추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를 할 경우에 감면을 50%까지 해주는 뭐 그런 1주택자에 구도. 대해서만요. 네. 그런 구도로 해서 전반적인 방향성은 완화의 폭을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여금을 초과이익 계산할 때 좀 빼준다는 것도 조금 그렇죠. 많이 그렇죠. 있습니까? 그동안에 그만큼은? 이제 자본 차익 부분에 개발이익 부분에 포함되던 부분들을 이제 공공 기여에 대한 부분은 아예 빼고서 산정하는 구도라서 예. 사업 단위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제 상당 부분 그것도 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개편안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합니까? 아니면 좀 미진합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뭐 충분히 예상이 됐었고요. 예상치에 부합하다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이 교수님 잠깐 언급해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시장에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요즘 집값이 너무 급락하잖아요. 물론 거래가 안 되는 가운데 이러다가 이제 집값이 붕괴될지도 모른다. 뭐 경착력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정부가 이 시기에 이런 이제 규제 합리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특히 재건축에 이렇게 물꼬를 튼 것은 좀 숨통을 틔워준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뭐 이게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번에 좀 조정 정도 한 거는 잘한 것 같고, 특히 제가 좀 눈에 띄는 것은 이 교수님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런 쪽으로 좀 부과 시점 기준을 좀 바꾼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초과이익 계산 시점을 왜 그게 그렇게 영향을 많이 왜냐하면 미칩니까? 추진위원회는 사실은 임의 단체의 좀 성격이 강하고 실질적인 그 재건축 조합 진행에 있어서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조합 설립 인가 때부터 발생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그만큼 기간이 좀 좁아지니까 지금 용산의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제초한 부담금이 막 7억이 넘는다 가구당 이런 보고가 나와요. 이촌동의 한강맨션. 한강맨션 같은 경우 최고치 평균 7억이 넘는다 가구당 이렇게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부담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1억 5천이나 12억인데 얼추 비슷한.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저희 같은 시장의 그 연구자 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조짐이 나오는 때에 이 재건축이 늘 바로미터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다시 오르거나 뭐 급등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뭐 금리도 워낙 올라가고 누가 집 사겠어요. 그러나 재건축의 하방이 좀 저지되는 그런 하락폭을 좀 저지하는 그런 기능은 좀 안정 역할은 안전판 역할은 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실수요자이고 장기 보유자, 그러니까 6년 이상이죠. 이렇게 되면 또 이 재건축 부담금에서 50%까지 최대 감면시켜 주거든요. 6년 이상부터 늘어날수록 10년까지. 10년까지. 6년 되면 10%, 7년 되면 20% 이렇게 해서 10년 있으면 50%까지 감면해 주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아까 한강맨션 얘기했습니다만 실수요자이고 장기 보유했던 사람은 적어도 절반 이상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나 재건축 조합원들은 어쨌든 가뭄 속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고 지금처럼 집값이 좀 급락의 조짐이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잘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미 그 재건축 단지의 왜 예정 부담금이 좀 통보가 됐잖아요. 아직 실제로 낸 곳은 한 곳도 없을 텐데. 네네네. 그럼 그 많은 곳이 통보가 됐는데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받을까요? 이번 이 부담금 완화 제도 개선으로. 이번에 그 국토부에서 예. 뭐 제시한 그런 시뮬레이션 뭐 결과를 보면 예. 이제 통지된 단지가 84개 단지로 나오고 예. 그 중에서 요번에 이제 개선안에 따라서 이제 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예. 뭐 절반에 좀 못 미치지만 38개 단지 정도가 아예 이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 같고 같고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의 그런 부담금을 내야 됐던 19개 단지 중에 예. 한 14개 단지인가요? 네. 경우에는 좀 이하로 줄어들어서 5개 단지만 1억 원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적지 않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사례도 그렇지만 네. 뭐 한 2억 원 내던 그런 단지의 경우에 이것저것 다 이제 뭐 장기 보유 감면까지 1가구 1주택자라서 받게 되면 50%를 받게 되면 거의 한 5,800만 원 정도로 이제 줄어드니까 예. 감소폭은 뭐 적지 않은 수준이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재건축이라는 게 단순하게 평균적인 수익의 그런 관점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조합들 간의 갈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수익을 유지하고 누구는 비용을 더 많이 대는 상대적인 자기의 어떤 투자 금액과 비교를 해서 그런 편차가 커지면 사실은 갈등 요인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부과 시점에 대한 것도 추진이 시점에서 조합 그 설립 시점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싸게 사고 어떤 사람은 비싸게 들어왔는데 비싸게 들어온 사람은 가격은 떨어지는 나는 많은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합의를 못 하죠. 그런 어떤 조합원들 간에.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조합원들 간의 갈등의 문제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방향성이라는 게 이런 시점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1주택자에 대한 그런 감면에 대한 부분은 또 역으로 사실은 그런 갈등에 대한 소지를 좀 키울 수도 있죠. 1주택자에 대해서만 장기 보유 50% 완화를 해주다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다주택자, 2주택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많이 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내는데 네.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동일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수익성의 편차가 커진다라는 게 가격 상승기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어차피 뭐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가격 하락기에는 그런 기대 수익의 차이. 근데 문제는 이 기대 수익의 차이라는 게 재건축 부담의 경우에는 현금 부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크고 작으면 사람들이 기대 안에 있으니까 사실은 영향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서 현금으로 나가는 부담금의 크기의 차이라는 거는 굉장히 갈등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부담금이든 세금이든 이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뭐 돈 내는 그러니까 부담금이나 세금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중과세 문제도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이 정부가 어쨌든 좀 정확한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갈등을 줄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맞죠. 2주택자보다는 1주택자 또 단기 보유자보다는 뭐 투자 목적이든 뭐 투기 목적이든 이런 사람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그 조세의 원칙, 그러니까 형평 부담의 원칙이라든지 명확성의 원칙 이런 거에 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보완해야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 초과이익 계산 시점이 추진위원회 승인이라서 조합 설립으로 바뀐 거 바꾸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어느 단지에 따라서는 그 바꾸는 게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혜택을 별로 못 볼 수도 있고 또 희비가 좀 그게 엇갈릴 문제입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합 설립 시점과 비교를 해서 현재 상황에서 기간이 다 틀리니까 이 어떤 시점에서는 가격 상승에 대한 누적치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이 제도 자체가. 그런 어떤 변동성이 심한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의 지수를 가지고서 이런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을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그런 선택인 거죠. 언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하락기에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더 심해질 거고. 글쎄 뭐 논의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 부분도 몫이 중요한데. 그래서 조합 설립이 예를 들어서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한참 전에 설립된 데와 오른 상태에서 설립됐을 때에 따라서 많은 이 초과이익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준다고 했는데 어떤 단지는 혜택을 보길 수도 있고 어떤 단지는 혜택을 하나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동산 가격 상승기와 이 조합이 이제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뭐 이게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도 돼야 되고 또 여기 되게 되면 또 조합도 설립돼야 되고 시공사도 또 안전진단도 돼야 되고 그 많은 절차가 있는데 그 시기와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맞물렸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기간도 중요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평균 집값 상승률,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과 이익이 각각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단지별로 다르죠. 예를 들면 최근에 부담금이 많아질 걸로 예상했다가 좀 혜택을 보는 게 압구정 현대예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 최근 들어서 이 추진위가 구성되었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를 뒤늦게 받은 곳들은 상당히 집값이 사실은 이미 2014년부터 미리 올랐음에도 재건축의 그 절차상의 초과 이익 상승 기간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집값 상승률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개발 비용 들어간 거 이걸 이제 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되게 돼요. 사실은 기간이 단축이 되면 실제로는 재건축 가격은 뭐 15억에서 뭐 45억까지도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뒤늦게 오른 것만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한강 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지금 확인하니까 아까 7억인데 7억 7천만 원 정도 부과가 됐군요. 가구당 가구당 7억 지금 7천만 예정 원. 부과가 된 게 이런 단지 같은 것들도 사실은 장기 거주했던 분들은 굉장한 감면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점들은 이번에 재건축이 주는 경제적 효과가 아닌가.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는 걸 뭐 드리면 참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큰 게 그럼 뭘 가지고 정상 주택 가격의 상승을 잡을 건데 이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게 제일 정말 그래요. 뭐가 정상 가격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논란이 많았던 부동산원의 가격 지수를 가지고서 베이스를 잡아버리면 실제로 오른 경우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베이스가 되는 정상 주택 가격이 적게 오른 걸로 나오니까 초과이익은 크게 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본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도라서 이게 사실 이런 식의 어떤 그 시점간에 있어서의 변동에 대한 걸 가지고서 초과이익을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자본 차익을 과세한다는 거에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혹시 폐지해야 된다고 좀 주장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맞아요. 미실현 이익에 왜 세금을 묻히느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이게 갖고 있는 그런 그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도심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가격 급등이나 전월세 시장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활성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갖고 있는 제도적인 틀 자체가 역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뭐 이걸 풀어버린다 그래서 사실은 고점에 조합 설립을 하고 저 떨어진 다음에 진행을 하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점에 있어서도 이연되는 상황도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원치 않는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맞아요. 앞에 토론에서도 교수님 그런 말씀 저도 같이 들었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좀 다른데 사실은 이 제초안을 완전히 풀어주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구조가 이 대표님이나 교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앵커분들. 그러니까 늘 오르면 재건축, 특히 강남 한강변 재건축 이게 문제인데 이게 늘 선도 역할을 해요. 저도 사실은 재건축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이게 가장 많이 오르고 또 이게 또 투기꾼 뭐 투기 수요랄까 투기꾼이라는 단어가 좀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이 가장 선호하는 게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뭐 이거 새 아파트를 아니면 재건축을 사서 새 아파트로 탈바꿈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야당 같은 데는 이제 이게 또 부자 감세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정부가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또 안전진단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이 3종 세트 중에 또 2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분적으로 완화한 것은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좀 제한적이고 어느 정도 안정 역할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조금 추가를 하면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을 선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도하는 거는 신형 아파트의 가격 변동이 선동을 하죠.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 아파트. 신축, 예, 새로 지어진 아파트. 아파트의 가격 네. 변동이 결국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내서 물론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변동을 시키지만 전반적인 구조는 시장에서의 수급에 영향을 주는 신축 아파트의 영향이 더 큰 새로운 영향이 아파트, 새 아파트의 영향이 크다. 저는 이제 재건축 재초안 제도의 이 부과율 최고 지금 50%잖아요. 초과 이익의 최대 50%인데 어지간한 세금도 뭐 한 45% 최고 그런데 이 자체가 좀 너무 높다는 지적 좀 안 나옵니까? 50%?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일종의 개발 부담금의 성격과 많은 부분 닮아 있어서 이게 개발 부담금도 초기 50%로 시작을 했다가 뭐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침체기도 겪고 뭐 이러면서 다시 조정된 게 25%로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50%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영향이라는 게 결국은 침체기에도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게 어떤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의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50%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이 비교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부가 재초안세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부과 시점, 부과 기준, 면제 금액 모든 게 법을 고쳐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야당, 민주당의 생각이나 입장은 지금 뭘까요? 네, 반대죠, 당연히. 반대하는 거예요? 야당, 반대? 뭐 야당은 우선 대부분 지금 여당 하는 거에서 반대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스탠스 기조도 있고 부자 감세다. 그리고 이제 종부세 할 때도 또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이제 한시적으로는 되었습니다만 뭐 야당은 반대했고 또 종부세도 또 야당의 반대로 이게 벽에 부닥쳐 있고 재초안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대하는 쪽으로 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야당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전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재건축이 정말 투기가 많이 불면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건 맞아요. 신축하고 그런 효과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재건축 강남 재건축이 오르면 다른 아파트로 확산되는 효과도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는 이 문재인 정부와 지금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기조가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여기에 또 공급을 도심권에 늘려야 된다는 관점을 생각하면 야당은 반대합니다만 이게 결국은 이제 입법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시행되기 위해서는 난관이 많죠. 난관이 많다. 예, 넘어야 할 이 산이 많은데 저는 조합원들 이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되겠네요. 네. 지금 발표는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야당은 이번에 완전 폐지까지는 아니니까 좀 완화하고 또 앞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안전진단, 뭐 재건축의 숨통을 좀 틔워야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지금 급락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 안정. 그러니까 주택 정책의 목표가 뭡니까? 첫째는 시장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두 번째는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이고 세 번째가 주거 수준의 개선이거든요. 그런 면에 보면 삶의 질이라든지 주거 생활의 이런 질적 그 주거 행복 그런 관점에서 야당도 저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야당 입장을 이렇게 줘봤느냐면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재초안세를 되살려낸 게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부가 살려낸 법인데 이걸 지금 국민의힘 정부에서 완전히 바꾸려고 하니까 아마도 반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실제 뭐 기류를 보면 좀 그렇죠. 그리고 뭐 어제도 그 야당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굉장히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야당 대표. 야당. 그 이재명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게 시장이 뭐 침체기로 접어들고 뭐 이러니까 어떤 가격이 안정되는 구도 속에서 공급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점점 약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통계청에서 나오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공가율 지표를 보면 굉장히 빈집의 비율.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시점에서 딱 비어 있는 집이죠. 그게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거래나 주거 이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피스 시장도 그렇고 공실률이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015년부터 매년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서울은 여전히 3%대예요. 공과율이.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뭐 7% 이렇게 올라갔다가 5%대로 떨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심 쪽에 주택 공급은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뭐 금리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안정 부분이 있지만 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았고 금리 항상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떨어지면 또 다른 또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라서 가격 안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살고자 하는 주택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고 새 주택 공급. 그걸 위한 정비 사업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피할 수 없는 그런 면에서 재건축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이 교수님의 주장이고, 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편안 뭐 얘기할 게 더 많지만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한 게 좀 눈길을 끌었어요. 집값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내려가야 되느냐에 관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보다 30%에서 40% 정도 더 떨어져야 한다. 약간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보다 40%, 30%, 40% 하락. 원장관의 발언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원장관님하고 이제 최근에 대화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원장관님의 의도와 발언 내용은 다소 좀 상이해 보인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제 언론 보도하고.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비판적인 게 이 시점에서 이 워딩이 좀 이렇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우선 첫째, 부동산 경기가 그동안 이제 아까 이 교수님은 침체기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급등했으니까 이제 좀 부동산 가격이 좀 빠져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아마 한 발언으로 저는 그렇게 변명이 아니라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기준을 든 게 있어요. P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지금 18이다. 근데 12에서 12가 좀 바람직한데 이 숫자를 그대로. 근데 사실은 집값이 비싼지 그 낮은지 싼지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측정의 지표나 기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PIR 하나만 볼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예를 들면서 그래서 사실은 집값이 이제 그동안 오른 걸 생각하면 앞으로 30~40% 정도 더 빠지는 것이 뭐 좋다, 빠질 수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지금 집값이 뭐 예를 들면 잠실 S 같은 게 27억 26억 가던 게 지금 19억까지 7억이 떨어지고 지금 위기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집 가진 사람 이렇게 지금부터 또 30~40%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과거에 강남이 가장 많이 떨어졌던 때가 40% 이상인 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보면 완만하게 지금 연착륙을 도모하는 쪽으로 발언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발언은 현재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좀 안 된다. 이창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원장관의 그 발언. 글쎄요. 뭐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경착륙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신 거 아닐까요?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PI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예민한 지표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분모가 되는 소득과 분자가 되는 주택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인용하신 국민은행의 그 PIR 지표 같은 거는 국내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급등세도 나오고. 그 18이라고 하는 게 18은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거는 뭐 11 뭐 이런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학구적인 입장에서 이제 PIR을 이렇게 그 비교를 하면 결국 해외 비교가 목적이니까. 해외에서 요구되는 실거래가를 이용하고 뭐 경상소득을 이용하고 지역 단위를 유지를 해서 비교를 하면 사실 그렇게 안 높습니다. 그래요. 수준 자체를 비교하면 물론 이제 뭐 최근 급등기에 올라가긴 했지만 수준 자체가 18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 보고는 막 서울의 경기도 지방 어떤 때는 58%까지 있다 이런 보고서도 있고. 그게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월세라는 캐시플로우에 따른 흐름인데 전세가를 월세로 전환해서 분석을 한 거라서 전세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 거품을 많지 않다고 보시는 거고 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집값 대 이런 정도 소득 대비 비율 기준이 좀 여러 가지 다르니까 원희룡 장관께서 인용한 KB의 그 18
이런 숫자만으로 다 이 상황 판단이 좀 어렵다. 뭐 네, 그런 지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착륙하는 방안이 좋습니다.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편안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그리고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